네, 2020년 7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제목은 홍준표보다 못한 문재인, 순종이 이끌었던 대한제국보다 못한 민주당 정부입니다. 지금 오늘 신문을 보니까 또다시 이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을 거론하고 있어요. 참으로 맹탕입니다. 이 맹탕이라는 걸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민주당은 이렇게 아이디어가 없는지 참 답답합니다. 자, 여권이 행정수도법을 여야 합의로 입법하겠다는 1순위로 잡았습니다. 여야 합의로. 네. 김태년 대표가 7월 23일 오늘이죠. 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만들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서는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라는 제의를 하겠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행정수도법을 여야 합의로 만드는 제 첫 번째 방안으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했죠. 이에 대해서 이런 행정수도를 여권 추진을 하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으니 그것을 취유해야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위헌이란 걸 다 알면서도 왜 민주당 정권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고 로드맵 작성에 들어가는지, 이 맹탕 정권을 제가 비판하겠답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대한제국이 망할 때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이끌었던 대한제국 정부와 비교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상,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상의 주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걸 보게 되면 문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의 핵심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겠죠. 그 문 대통령하고 홍준표 의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검토하는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수도법을 만드는 게 이러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두 번째, 국민투표로 하겠다. 세 번째, 헌법을 바꾸겠다. 위헌 있었으니까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뭐 세종시 쪽이겠죠.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옮긴다 그러면 충청권은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입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잖아요. 한국전력은 나주로, 뭐는 김천으로, 원자력은, 한국수력 원자력은 경주로.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다 좋아했죠. 네. 그 덕택에 지지율을 유지해서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가요, 초기에 열린 우리당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때 민주당이죠. 그 사람들이 반발하고 거기에 당시 야당이 또 합세하고 해서 탄핵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선거에서 기사회생에서 살아난 다음에 국민 지지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해서 내놨던 게 뭡니까? DJ 정부 때 있었던 반일 법안을 갖고 토대로 반민 관련 위원회 만들어서 대한민국 건국에 많은 공이 있는 사람들, 인천 김성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친일파로 만들어놨잖아요. 반일 코드만 꺼내면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걸 이용해서 그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제가 보기엔 장난입니다. 역사를 왜곡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지를 유지하면서 정권을 유지해갔습니다. 지금 이 정부도 위기가 참 많아요. 우선 윤미향 정의연 부정부패 사건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변사 사건과 더불어 성추행, 그 외에 기타 등등 매우 많죠. 이런 것들의 위기. 부동산 지금 폭등하고 있고 경제 위기 엉망이고 개판이잖아, 한마디로. 이런 위기에서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국민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지난 총선 전에는 토착 외구를 꺼내서 제가 보기엔 장난을 쳤어요. 장난을 치더니 이번엔 또 부동산으로 골치 아프니까 행정수도 이전론으로 특정 지역의 국민 지지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또 뭐를 했습니까? 태릉에 있는 군골프장을 밀어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짓겠다 하면서 그 부동산 올라가니까 국민 좋아하는, 부동산가 잡겠다는 사람이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자 증세를 해가지고 오늘 신문 보니까는 소득세율을 최고 42%에서 45%까지 높이겠다, 이런 검토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세금 내는 사람들은 부자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싫어하겠죠. 아주 싫어하죠. 근데 그 세금 걷어갖고 복지비로 나눠주니까 다수의 서민들은 좋아하죠. 어차피 문재인 정부 안 찍을 사람들은 싫어하는 강도만 강해지지 표는 똑같이 한 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민 지지를 유지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정권 전략인데 이것도 정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 7월 18일 서울 을지로에서 조세 저항 시위가 있었습니다. 세금 못 내겠다 이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구로 독립한 것도요. 보스턴 차 사건으로 시작된 조세 저항입니다. 조선이 무너진 것도 전정, 군정 등 삼정의 문란, 조세 저항으로 시작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부. 또 7월 25일 날 조세 저항 시위가 이번 주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예고돼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잡으려다 안 되니까 태릉 골프장 없애고 아파트 짓겠다는 문정부. 안보는 눈에 안중에도 없어요. 만에 하나 대비하는 게 안보인데, 아니 비상구 닫았다고 그렇게 야단치는 정권이 비상구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지으면 값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도심 재개발은 안 하고, 그 충청권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행정수도로는 추진하겠다고, 그것도 여야 합의로 어차피 안 되는 건지 알면서 쇼를 하는 거죠. 네. 부동산값 잡겠다고 하면서 거꾸로 가는 게 문정부입니다. 하는 거마다. 이건데 이걸 사실을 문정부 출범했을 때 뭐라고 그랬을 때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문정부 말기대 봐라 부동산은 오르고 더 난리 나지. 오히려 지금 문정부가 땅값 잡았을 때 땅 좀 사도 하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오로지 지지를 유지가 목표인 정권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행정수도를 세종시 인근으로 옮기자 이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홍준표 의원이 한마디 날렸죠. 그 양반이 좀 사이다 발언을 하는데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고? 그러려면 야당은 이참에 평양천도론을 주장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자. 저는 이 주장이 시대정신하고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패권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정치 그리고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합헌적이고요. 역사적인 명분도 있다고 봅니다. 합헌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통일을 해서 홍 의원은 서울은 경제수도로 하고 평양은 행정수도로 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북한 지역을 개발해서 막강한 경제개발이 일어나겠죠. 우리 잘 살게 되죠. 이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통일대박론 아닙니까?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도 통일대박론 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박근혜는 잡아놓고 통일 잘못했다고. 북한의 부동산이 개발되면 경제에 일어나죠. 우리도 많은 걸 제공할 테니까. 그리고 대륙으로 이어진 경제만 갖고. 그다음에 북핵을 포함한 북한으로부터 오는 안보 변수는 상당 부분 제거되면 일석이조, 3조, 4조, 5조 아닌가요? 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행정수도론만 걸을 게 아니라 평양천도로를 왜 걸어 못합니까? 이러니까 아이디어 면에서 홍준표 한 사람을 문재인 정권이 못 당한다는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정부는 안으로만 싸우는 에너지를 우리 에너지가 넘치는 민족인데 안으로만 싸우고 있어요. 밖으로 분출시키는 평양천도론 같은 생각은 꿈에도 못합니다. 북한은 어쩌지 못하고 충청에다 행정수도 만든다면 이게 뭐예요? 홍 의원 말대로 우리는 더 수도를 남아하니까 영구 분단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상당히 원한 관계인데 백제가 고구려한테 계속 도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계로왕 때 고구려가 보낸 도림 그 양반이 간첩이죠. 그래서 계속 계로왕과 바둑을 떠주고 하면서 뭐 궁궐을 짓게 하고 뭐하고 국고를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무너뜨리죠. 그때 갈로맹광이 그 사람은 사실 탈백제자입니다. 백제에서 도망가서 고구려로 가서 장수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침을 탁 계로왕한테 뱉고 목을 뱉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삼국사기에 돼 있습니다. 그때 깨진 다음부터 백제는 웅진 그 다음에 부여로 천도하면서 계속 밀리게 되고 뭐 그 후에 잠시 꿈을 꾸긴 하지만 북진을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수도를 남쪽으로 내려가면 북진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통일을 왜 포기합니까? 문재인 정권. 자, 제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는 순종이 이끌었던 대한제국 정부만도 못한 정권이다. 우리 문 대통령은 순종만도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시니컬한 비판입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순종 황제 서북 순행 찾아서 쳐보십시오. 1909년에 순종이 평양 일대로 쭉 순행을 했던, 순행은 옛날에 군주가 이렇게 지방에 가는 걸 순행이라고 그러고 그건 자기 영토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왕건 이래로, 우리는요, 왜 서북, 평양이 중요한가 하면은, 항상 중국, 대륙으로부터 침략, 평안도로 왔어요. 함경도로는 거의 침략이 없었어요. 우리가 오히려 영토를 넓혀 나갔지. 우리가 오히려 여진을 때리는, 윤관이 고려 때 때리는 함경도로가 있고, 김종서와 이런 사람들이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 함경도는 우리가 공격적이고, 평안도 쪽으로 많이 대륙 세력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를 방어하는 게 우리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북, 함경도죠. 함경도는 충돌이 없고, 서북, 평안도가 전쟁이 잦았습니다. 때문에 왕건 이래 고려는, 고려의 왕들은, 왕건이 훈요 10주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서북을, 평양을 지키라고. 그래서 고려의 왕들은 서북, 평양으로 자주 순행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그걸 제2의, 고려는 황제 국가입니다. 삼경을 뒀던 나라예요. 동경, 서경, 남경. 서경에 가서 왕이 좀 머물고 그랬습니다. 그런 몇 개의 경이 있는 나라가 황제국입니다. 조선은 황제국이 아니죠. 근데 그러한 전통을 수행해서 어느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게 보여주는 게 바로 순종 황제의 서북 순행입니다. 그 정도로 내 국가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게 국가 원수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거꾸로 갔다 다 아시는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해서 그날 저녁 북한의 정치극인 빛나는 조국을 5일 경기장에서 보셨죠. 근데 그거 보기 전에 경기장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15만 관중이 들어간다는데 평양시민 15만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건 통일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서북에 대해서는 거기에 앉은 15만 시민들이 문 대통령이 지켜주고 다듬어줘야 될 우리의 국민인데 못하겠다라는 이런 선언을 하신 거죠. 서북에 대해서는 전혀 애정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참 문정부 사람들이 좀 답답한 의식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다 주장을 합니다. 남한 사람들만 선거를 해서 만들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북한이 못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유엔의 결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남북한을 합친 전체 정부를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하고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헌법을 만들었는데, 북한 놈들이 못해! 라고 해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부정되느냐?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남북을 북한이 같이 투표해서 했더라도 역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우리가 반만 투표해서 정부를 만들었을 뿐이지, 북한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뭐 지금은 유엔 가입했으니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애초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하니까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런 비애국적인 발언을 하는 거죠. 저는 반일, 이번에 뭐 친일했다고 백선엽 대장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비애국 행위로 문재인 대통령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위반. 북한에 앞으로 선거를 해서 거기 대표들 갖고 정부를 만들어도 그 정부는, 우리랑 같이 만든 정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합법적인 유엔이 인정한 정부입니다. 문 대통령의 어령은 순정보다 못했다. 국가안이 없다. 저희 판단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이런 논문 써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자, 순정 때의 대한민국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일본한테 외교권을 뺏겨서 보호국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순종이 서북 순행을 나갑니다. 근데 혼자 가지 못하고요, 외교권 뺏겼고. 근데 그 이전에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외교권 1905년에 뺏기고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또 한 번 크게 위축이 됩니다. 그걸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1909년 순행을 할 때는 이토 히로부미가 같이 갑니다. 조선 통감이 같이 가죠. 그해 1월 27일 날 창덕궁에 계셨거든요. 거기 나온 순정 일행이 지금 서울역 남대문 앞에 있는 경상역에서 기차를 탑니다. 그때만 해도 산업 철도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날 평양에 도착해서 1박을 하고요. 평양에서 갔을 때는 일장기하고 태극기가 같이 걸립니다. 이건 참 민족의 비극이지만 어쨌든 평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평양을 떠나 신의주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주성을 쭉 둘러보고 국경을 봅니다. 여기는 내 대한제국 영토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박을 한 걸로 아는데 선천, 정주 이렇게 서북지역을 둘러보고 2월 1일날 평양에 와서 또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개성이 어디입니까? 고려의 수도가 있던 데죠. 그래서 고려의 군공터가 만월대입니다. 만월대는
요나라 거란이 쳐들어오고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완전 초토화돼서 만월 때도 추철이로다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인거런 간대 없네 어지보 태평연원이 하는 길제이신가요? 만월 때는 이미 고려 때 초토화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만월 때를 황성예터의 밤이 드니 월색만 조요 황성입니다. 거기를 고려는 황제 국가입니다. 그게 만월 때에서 부르는 옛날 우리 뭡니까 가요 아닙니까? 이 순종이요 어떻게 해서 황제가 됐는가 하면 2007년도에 고종 시절에 헤이그에 밀사를 보냅니다. 누굽니까? 이준 선생하고 이 누구죠? 그렇게 갔는데 사실은 이준 선생이 핵심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더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준 열사가 자결을 하는 바람에 유명해졌죠. 어쨌든 근데 우리는 1905년 일본하고 한일 보호조약을 맺어서 외교권이 없습니다. 그러한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1907년에 헤이그로 밀사를 보내서 우리는 독립국이다 만국평화에서 주장하니까 일본이 발끈하죠. 바로 헤이그에 있던 일본 외무성의 공사가 자기네 외무성으로 전문을 보냅니다. 대한제국 황제의 밀사를 자처하는 한국인 3명이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을 요구하면서 1905년 일본과 맺은 보호조약은 한국 황제의 뜻이 아니다라며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전문을 보내옵니다. 이거를 일본 외무성이 조선통감, 일본 총리 대신을 지는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냅니다. 그게 7월 2일입니다. 7월 3일날 이토가 대한제국의 총리 대신에 이완용을 부릅니다. 자기 관저로. 그래갖고 야단을 칩니다. 얼마나 협박을 하는가 하면요. 이 같은 행위는 보호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일본에 대한 적대적 행위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무력으로 때려잡겠다 이렇게. 외교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문정부의 외교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을 상대로 시장 우리 때려붙인단 말이야. 너희 안 들으면 이렇게 협박하면서 그 다음에 나와서는 허허허 웃는 겁니다. 외교는 이 백조처럼 안에서는 막 물속에서는 졌지만 위에서는 우아한 게 외교거든요. 외교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뭐라 딱 하다 안 되니까 막 휴스턴에 있는 총영사관 폐쇄하라 그러고 지난번 시진핑 처음 만났을 때는 회담 중에 시리아 미사일 때리고 싹 쳐다보면서 어허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린 까불은 북한도 때려 너도 때려 겁주면서 하는 게 이게 외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완영은요 거기 쫄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내각은 전혀 한 게 없다. 나도 안 했다. 이렇게 막 선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망하는 거죠. 겁쟁이들은 현재도 그렇고 외교관이라 국가를 이끌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또는 일본 연습함대 장교들을 이끌고 고종을 찾아갑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러면서 고종한테 이렇게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려는 것은 차라리 일본에 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만도 못하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 고종 황제가 져야 한다. 이런 행동은 일본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협약 위반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선전포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 대신에게 내가 이미 통보했다. 이렇게 겁을 줍니다. 이렇게 이제 이또가 강하게 나간 거는 그때 일본의 마이니치라든지 이런 신문들이 헤이그 사건을 알았죠. 보도를 하면서 이또가 한국 정부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이또를 되게 몰아쳤어요. 일본 외무성도 살라고 이제 이또한테 책임을 떠넘기겠죠. 그러니까 이또는 곤란하니까 이렇게 세게 나간 거죠. 그리고 차제에 아예 조선을 먹으려는 의지를 비친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때부터 헤이그 사건은 고종이 했다고 고종을 물러나게 하려는 작전을 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완용이 박자를 맞춰줘요. 그래서 저기 물러나시는 게 곤란하시면은 태자 보고 대리청장 하시고 뒤에 좀 계십시오. 대리청장 하다 도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싫다고 고종이 거부합니다. 이렇게 버티는데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 언론이 있었어요. 그해 7월 19일 대한매일신보가 호해를 발행합니다. 오늘 오전 8시, 상호 8시 황제 폐하께서 태자 전하께 대리를 명하시었고 조칙을 반포하였다. 즉 대리청정하겠다. 그걸 허가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앉겠다. 황제직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 태자가 정치를 해봐라. 이렇게 호해가 나왔는데 그날부로 일본은 고종은 퇴위하고 태자가 황제가 됐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또 알려져 버립니다. 호해와 별도로. 그래서 고종이 양의했다는 게 알려져 갖고 지금 서울 중구 중림동 서울역 뒤쪽이죠.
거기에 이완영 집이 있었는데 민중들이 몰려가서 이완영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이완영은 그때부터 타겟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순종이 1907년 7월에 황제가 됩니다. 일본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사람은요, 순종 황제 아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순종은 고자였습니다. 고자.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일본 애들이 초기에 손을 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망하는 나라의 마지막 군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찌된 건지 그때 상당히 젊은 나이인데 틀니를 낄 정도로 이빨이 약하면 뼈가 약하고 뼈가 약하면 사람이 줏대가 없다는 건 정론입니다. 뭐 강하게 뭘 추지 못해요. 헤이그 사건을 꼼짝 못하고는 그렇게 약하고 허약한 사람인데도 1909년에 서북 순행을 했습니다. 이 강토는 내 강토라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북한에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셨냐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평양 천도를 주장하는 홍준표 의원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무슨 지금 행정수도를 얘기해요. 민주당 정권. 진짜 대한제국도 못한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일을 주장하고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으면 왜 영구분단으로 가는 수도 이전을 자꾸 꺼내냐 이거예요. 땅값 잡으려고 국민지지 받으려고 하는 거죠. 북한과 하나 되기 위한 게 이 정부의 꿈이라면 차라리 평양 천도를 주장해 보십시오. 응? 민주당 정부에서. 나라를 빼앗긴 순종도 그렇게 했는데 말로만 통일하고 실제는 영구분단으로 가는 게 문재인 정부다. 이거 굉장한 문제고 굉장한 모습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금 뭐 제법 잘 살았나는데 이게 외국에서 돈 벌어온 거잖아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버는 거 있어. 딴 데서 다 외폭을 해갖고 벌어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외부로 나갈 때 발전했단 말입니다. 네? 유럽도 대항해 시대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제국주의 할 때 발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움츠러드냐 이거예요. 이 정부, 특히 좌파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눠 먹으려니까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인천국제공항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냥 파일을 늘리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때 왜 홍준표 의원이 싸이다 발언했어요. 인공 사태의 본질은 일자리 창출을 안 하니까 그런 거다. 일자리 많이 늘리고 돈 버는 거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제한된 자리 갖고 싸우니까 인국공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하고 그렇게 되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으니까 비정규직 지지가 많으면 민주당 정권은 정권 재창출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정권은 이어가지만 좌파 정권은 이어가지만 국가는 자꾸 망하는 길로 베네수엘라고 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거. 예. 그 보수파들은 목소리만 높이고 강도만 올라가죠. 근데 실제로 표는 똑같이 한 표니까 적어서 그 망하는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 이끄는 세금은 부자들이 내지 않습니까? 그거 뺏어서 나눠주고 그러니까 조세저항이라서 국가는 계속 시끄러운데 정권은 잡니? 베네수엘라식으로 가자는 게 이 정부 아닙니까? 민주당은요, 자꾸 내폭을 합니다. 다수가 좋아하는 것 정책을 택해서 그렇게 택합니다. 그리고 친민주당일 수 없는 세력을 소수화해버립니다. 근데 그 친민주당일 수 없는 세력, 반민주당 세력이 죽으면 그분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싫든 좋든 견인차인데 그들이 죽으면 대한민국 경제와 활력도 죽습니다. 나눠먹기 하다 망해가는 게 바로 이 꼴이에요. 민주당은요 진취적이지 못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맞선다는 쇼만 하고 안에서 골목대장이지 미국 대통령 만나서 트럼프 만나고 뭐 문 대통령이 뭐 발언 기회나 있었어요? 웃기만 하고 미러링. 왜 기가 약한 사람이 상대방 만날 때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따라하고 그 미러링 효과라 그러잖아요. 좋아하거나 두려워하면 그렇게 하는 모습 보이는 게 문 대통령인데 무슨 뭐 할 말 다 하겠어요. 70년 전에 나왔던 반민특위 때 토착외가 나왔던 걸 다시 꺼내갖고 리바이벌해서 창의력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지난 총선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사실 70년 전에 바닥발기가 더 회자된 말이었어요. 박정희가 안보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 적이 있어요. 박정희 싫어하면서 그걸 왜 리바이벌 시킵니까? 그렇게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북한 위협 불구하고 수도를 지키자라는 것 때문에 박정희 행정수도도 꺼지고 지금까지 1000만이 넘는 큰 도시, 경기까지 합치면 200만이 되는 대도시를 만들어 발전해 왔는데, 그랬으면 우리가 북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려도 왕건 이후 계속 서북, 평양, 서경 순행을 하면서 지켜온 강토인데, 그걸 우리가 일시적으로 70년 잃었다고 해서, 어떻게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옮기는 그런 발상을, 이미 위헌 판결 결정 나왔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순정보다 못하고 홍준표보다 못하는 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 정부, 이 정권은. 외폭을 할 에너지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홍준표 의원만도 못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홍 의원님 좀 아는데 홍영 화낼 것 같아요. 화내도 죄송합니다. 그냥 이게 국민 좀 알아듣게 설명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준표 의원만도 못한 문재인 대통령. 진짜 충청 청도가 아닌 평양 청도를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실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